강의를 시작해서 3달 동안 한 달에 2번씩 여러분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강의는 전체적으로 이게 10번째인데요. 이 학기는 논평에서 5번을 했고요. 그래서 인천 5기까지 정리를 했고 서울 지역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성북, 안포, 강서, 양천, 남양 이제 오늘 여기 강동, 송파 지역 그래서 이 강의가 딱 10번째 강의입니다. 현재 논평에서 5기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3달 동안 고민을 나누는 어마어마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거나 학문적으로 높은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함께 고민하면서 진보정당의 정당 당원으로서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래서 학문이 높으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정리하시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대로 세상에 대한 이해를 좀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고 그걸 통해서 진보정당에 대한 고민, 정당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무척 쉬운 강의일 뿐만 아니라 무척 쉽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무슨 엄청나게 학문적인 그런 얘기들은 없으니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또 한국 사회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또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1강과 2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세계 체제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다른 세계는 가능한 것인가?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사회주의, 삼인주의들의 논쟁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한국 사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다만 한국에서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 중에 하나였던 NL이 어떻고 PD가 어떻고 하는 얘기들도 어떤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표현하게 됐는지 얘기를 하고 네 번째는 가장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진보정당으로서 떼놓을 수 없는 노동의 문제, 노동운동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고민하고 다섯 번째는 진보정당 운동 전반의 흐름을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그 사이에 어떤 논쟁들이 있었으며 왜 우리는 지금 진보정당 정의당에 와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여섯 번째 강의 앞으로 우리 정의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할 텐데요. 가급적이면 강의 시간은 제가 1시간을 넘기지 않을 생각이에요. 가급적이면 그리고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자 질문하고 각자 생각한 바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강의하는 시간은 가급적이면 1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간이 좁아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다 들려요. 거기서 얘기하지 마시라고.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첫 화면을 이렇게 서초동과 여기 저쪽에 물론 가 계시는 분은 없겠지만 서초동에 가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한다. 어제 오늘 사이에 신문에 서초동과 광화문 사이에 양쪽에도 다 못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서초동과 광화문 사이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의당은 또 다른 장소에 또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러려면 한국 사회는 도대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촛불혁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 안에 한국 사회라고 하는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촛불혁명이 한참 진행 중인데 광화문의 장면인데요. 처음에 박근혜 퇴진을 얘기하면서 시작했던 우리의 운동은 나중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박근혜 퇴진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쌓인 문제들을 해결해보자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죠. 요즘 얘기되는 검찰개혁도 적폐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이때 얘기했던 적폐 중에 가장 많이 얘기됐던 건 먹고 사는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한국 사회 불평등의 문제,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뿌리를 큰 정표였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도 같이 좀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구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여기가 어디죠? 인천공항. 네, 인천공항. 취임하자마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한참 오래가 됐던 신고리 5,6호기도 민주적으로 좀 처리하겠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하고에선 보여지지 않았던 시민들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뭐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하기를 했습니다만 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보여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지만 어제 세월호 2000일이 지나는 동안 사실은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유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 2019년 연속 두 자릿수 16.5%와 10.2%를 올리면서 올해는 8,350원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공공기관에 특히 문제가 됐던 성과연금 문제와 같은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불러일으켰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성과연금제를 통해서 정리해고까지 밀어붙이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이 제도를 일거에 폐지를 시키죠. 무엇보다도 컸던 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분단의 문제, 그리고 분단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큰 일보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이게 한 1년 정도 진행되고요. 그런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산입범위를 계약해서 예를 들면 교통비나 10대 같은 거를 최저임금에 추가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일정하게 무력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급기야 당시 부총리 이제부터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최순실 사태,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냈던 이 구조, 특히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부당한 거래가 오갔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재용과 박근혜가 다 감옥에 갔는데 이재용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과연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고 자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회의를 던져주게 되죠. 어떤 역대 정권도 하지 않았던 은상분리를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초기에 노동 존중을 내세웠다가 기업의 활력들을 얘기하면서 규제 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업들의 활동을 다시 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다가 최저임금이 이제 급기야 올해 2.9%, 총 2.83% 정도가 올랐는데요. 2.87%가 올랐는데 급격하게 떨어져서 올해는 불과 8,590원, 대체적으로 약 240원 정도가 올라가면서 얘기했던 대로 최저임금 1만 시대에 대해서 후퇴를 시작하죠. 그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 같은 문제를 들어서 이 정부는 가장 내세웠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를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로 핵심협약,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노동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핵심 ILO 협약 4개를 기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150개 국가가 기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그야말로 잘 나가는 나라라고 하고 세계 10위권에 든다는 나라가 159개의 기준한 ILO 핵심 협약들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로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가 불법화되는 상황까지 빚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최근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대신에 하면서 이제 재계의 의견을 받아서 파업할 때 사업장에서 파업하는 것, 사업장에서 파업하고 사업장에서 파업함으로써 이것을 금지시키겠다거나 파업할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겠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을 법에서 빼겠다라고 하거나 이런 조항들을 마치 이걸 해주는 대신에 그걸 하겠다고 해서 노동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조만간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돌리 뭐 대부분 판결이 났습니다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얘기한 구조 속에서 자회사 문제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면서 무리만 정규직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듣게 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본인이 임명한 이강래 사장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재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기업들이 대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탄력 근로제도 보안입법에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게 곧 한국 사회에서 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산하 부처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작하죠. 규제 혁신에 대한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더욱 속도를 내겠다 이런 얘기들을 국무회에서 하면서 오늘 대부분 신문들이 국무회의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중요한 발언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한국 사회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일정하게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요, 사실 보면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권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2천 불이기 때문에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3인 가구 기준으로 따지면 3인 가구 같은 경우에 가구 수입이 1억 3천만 원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평균입니다. 3인 가구가 1억 3천만 원이 되는 가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소득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로 높고 세계 경제 규모도 10위권인데 실제 청년 실업은 20%에 육박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1,000만을 넘어서 있고 사회복지 지출이 50일 평균에 비해서 GDP 대비 반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세계 10위권의 국가지만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라고 하는 건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최저임금 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들이 330만이나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여성 노동자 임금 대비 남성은 64%.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젠더 지수는 꼭 임금만이 아니라 성평등과 관련된 젠더 지수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장에서 유리천정 문제도 있고 여성들의 가사노동과 관련된 문제, 육아와 관련된 문제 전체적으로 볼 때 성평등 지수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19등 그만큼 한국 사회 여성 노동권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산재율과 사망 만인율은 뭐 얘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고 있는데요. 저건 뭐 어찌됐든 노동에 대한 우리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세계 경제 규모의 10위권이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겉으로 드러난 얼굴과 화장하지 않은 민낯의 얼굴이 서로 이렇게 다른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등과 차별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불평등과 차별이 심각한데 이런 일들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후퇴를 하고 있을까? 한국 사회는 왜 이것이 극복되고 있지 않은 것일까?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디에 와 있으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거 잠깐만 끄면 안 되겠다. 네. 잘 안 보이죠? 왼손잡이가 아니라서. 네. 그냥 하겠습니다. 잠깐만 끄시죠. 잠깐 가리면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돼요. 조금 이쪽인데 제가 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통 사람들은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자본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간단한 말이잖아요. 자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원적이라고 해서 주의라고 하면 주의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나 주인이나 우리가 자본주의를 굉장히 좀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말을 어서 오세요. 힘드시죠?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 중심인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주인인 세상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걸핏하면 인간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돈이 중심인 사회입니다.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돈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입니다. 이 돈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구조에서 인간을 얘기하는 진보 또 인간을 얘기하는 노동조합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제대로 한번 처음부터 어떻게 작동하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겠죠. 흔히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사기 위해서 상품 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 제가 설명하기 훨씬 더 쉽죠. 또는 더 유식한 이 사전적인 정의들인데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과 개인이 어쩌고저쩌고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은 어쨌든 자본주의는 돈이 중심인 사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아까 먹은 김밥은 뭘로 먹었어요? 돈으로 먹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다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돈이 없어도 죽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때는 뭐 아주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지는 못한 거죠. 월승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살기는 살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네? 생각을 안 해봤어요. 돈이 많아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으면 죽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아주 가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등. 그 세계 1등의 첫 번째 원인 생활고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생활고는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돈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얕잡아 보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인간을 얘기하려면 보통 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진보를 얘기하려면 보통의 결기가 있지는 않고는 이 사회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는 카드. 네, 카드 무슨 카드? 기심 카드. 우리가 광고 카피를 많이 기억하는데요. 이 광고 카피는 너무나 유명한 광고 카피에서 지금도 보면 뭐 카드 광고다라는 걸 알 정도로 유명한 거죠. 뭐 우리가 침 빼는 과학이다 뭐 이런 불세출의 하여튼 영어를 남긴 광고 카피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자 대세 이것은 전 국민들이 이게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된 이유는 뭘까요? 아주 간단한 얘기였는데 부자 대세가 뭐 그렇게 대단한 광고가 근데 왜 그랬을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돈이라고 하는 무게에 지쳐있는 구조에서 부자되라고 하는 만큼 정말로 좋은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랜 기억에 남았다는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돈 중심의 세상에 살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이미 집어넣고 있었고 자본주의형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지금 나이가 한 40이나 됐나 잘 모르겠는데 한 4, 5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가끔 하긴 했어요. 얘야 돈이 최고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게 한 50년 전에 됐어요. 지금은 부모들도 그렇게 아마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구조가 있는 거죠. 이건 사실 성취한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돈이 최고입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째로 만든 거죠. 워낙 유명한 광고가 되다 보니까 이 업데이트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오늘부터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직 잠들어 있는 자 99%, 이미 깨어 있는 자 1%. 이건 자동차 렉스톤의 광고인데요. 이 렉스톤을 사지 못하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자입니다. 이런 광고들을 우리는 그냥 보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자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시중에 나가보세요. 저런 책들이 세고 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돈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인간의 연대나 뭐 이런 것들을 사고할 수 있는 틈을 아예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자본, 세상의 주인은 자본입니다. 이런 통계는 어떻습니까? 서울자치구별 올해 서울대 합격자 비율, 요 파란 곳이 서울대를 제일 많이 가요. 우리는 서울대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돈 많이 벌려고 가는 거고요. 우리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또 서울대를 가게 되고 그들이 또 한국 사회의 지배계급이 되고 그들이 또 돈을 벌고 그래서 우리 세습자본주의 금수저, 흑수저를 얘기하는데요. 결국 돈이 학교를 지배하고 교육제도를 지배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우리에게 무슨 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교육제도로 이렇게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게 돼요. 법정에서는 세월호 손자 모집 변명권. 그래서 국민들이 모두 분노해요. 윤리적 관점에서 이준석 사장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과연 이 책임이 이준석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 있었을까? 우리는 생활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진보적 관점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예를 들면 우리는 저 배가 원래 선령이에요. 선령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수명인데요. 배 수명이 25년이었는데 25년이 지나도 쓸만하거든요. 쓸만해서 정부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몇 톤 이상의 배에 대해서는 선령을 어떻게 해요? 연장합니다. 그걸 규제 완화하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너무나 이윤을 독점하거나 돈만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제도적 정치들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규제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만큼 꼭 줘야 된다. 최저임금도 규제인 겁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대한 규제이죠. 은산분리, 산업자원이 금융까지 먹으면 그러면 이제 이건 끝장이니까 그건 하지 마라. 이게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들을 사실은 그나마 완전히 시장에 맡기지 않고 일정하게 규제를 해 있는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배의 수명을 제한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30배도 늘리게 그리고 세월호 침몰하게 노후화된 배, 돈을 좀 더 벌겠다고 인간의 생명이나 안전과 무관하게 돈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늘리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여기서 보잖아요. 비용을 결과하고 어떻게 있어요? 저 안에 있는 소나기 대부분 누구였다고? 기존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살아야 되는 노동자들 이런 구조들이 뭉쳐서 세월의 청사가 난 거죠. 이준석의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뺏어가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로보려고 하면 여기서 바로 그런 것들에 가려져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 한국 사회의 본질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도 사실은 그냥 넘어갈 장면은 아닌 거죠. 최순실과 박근혜는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이재용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렇게 뒤에서 박수치고 고개를 조아리는 것 같지만 사실 현대사회는 권력보다 자본이 위에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박정희가 아무개를 불러다가 쇼인트를 따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느니 뚜기를 했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떤 권력도 자본 위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자본은 권력을 지배하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를 지배하고 사법제도를 지배하고 교육제도를 지배하고 언론을 지배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하고 사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본질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직장 다니세요? 직장 다니세요? 네, 어딘지 물어보는데 자는 쪽에 네.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서울대병원 다니시죠? 아니에요? 저 모르죠? 어떻게 알았지?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 자본가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동구의 얘기를 듣고 그래,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돈이 최고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그 앞에 가다가 로또 가게에 들려서 로또를 하나 샀다고 치죠. 그래서 여기 보면 500억에 당첨입니다. 수련은 가정입니다. 500억에 당첨입니다라고 하면 이 500억을 가진 자산가가 되신 거예요. 엄청 좋죠. 여러분들이 그렇겠습니다. 500억이 된다. 500억이 돼도 나는 지금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니실 분이 없어요. 500억. 진짜? 진짜? 인정하게 진짜? 진짜 서울대병원 계속 다니실 거예요? 왜 다니는 간호사로서 간호사 운동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 큰 병원 하나 줘가지고 간호사 운동을 할 게 아니라 공무원 운동을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지 돈 가지고 그래도 간호사 운동을 하고 싶다. 저는 이분들이 다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뻥일까? 우리는 노동을 편안하게 하지 않고 아침 9시에 출근해야 되고 때로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녁 퇴근으로 꼭 수강단을 할 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와서 다음날 나와요? 왜 나와?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돈이 500억이 있어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일을 해야지. 일은요, 500억까지는 할 일이 더 많아요. 다른 일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500억을 가지면 도대체 뭘 할까? 저는 보통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500억 당첨되면 바로 뭐 정의당에 기부하는 사람들 말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보통은 이쪽은 좀 다르고 질 수도 있는데 보통은 300 정도를 들여서 공장이나 기계를 삽니다. 원료도 사고 재료도 사고 그리고 200 정도를 들여서 사람을 사죠. 노동을 산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700짜리 물건을 생산하면 상품을 생산하면 여기 플러스 알파가 생겨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매우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판을 벌어요.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없는 사람들. 돈이 없으면 죽고 이 안으로 들어야 돼요.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금방 오세요. 이 안으로 들게 됩니다. 이 안으로 들는데 이 안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실 살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이 간단한 산수가 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보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성을 얘기합니다. 이 구조를 보면 이 산수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판을 말고 현대자동차도 벌립니다. 노동자들이 일도 들어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에서 이 산수가 불편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산수가 불편한 점을 찾아보세요. 뭐가 불편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이 산수는 우리는 아까 이미 확인했지만 500가진 사람이 자본인데요. 우리 자본가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자본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주인은 누구요? 누구라고 했어요? 자본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주인이 자본이 벌려놓은 판입니다.
근데 이 판을 이렇게 벌린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벌렸어요? 뭐 돈 벌고. 아니, 결국 세상의 주인의 유일한 관심은 뭐에만 있어요? 이익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상식적인 이 판을 벌리는 이유는 공장이나 기계를 사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을 고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상품을 생산해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알파 때문에 한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세상의 주인들의 유일한 관심은 이윤에만 있다라고 하는 평범한 사실은 그러나 불편하고 섬찟한 진실입니다. 이제 왜 이게 불편하고 섬찟한지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실 분하고 잘 얘기가 안 돼요. 네, 음악 드시는 거고요. 성함이 네. 우리 전현문 나무께서 이제 오늘 전현문 사장님이 되셔서 이 판을 돌렸다고 치자. 제가 이제 동네 감자탕 집을 하나 줬습니다. 이 동네는 감자탕 집이 없어요. 500억 들여서 감자탕을 줬다고 쳐요. 감자탕이 원래 가게지만 여기서 이제 생산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감자탕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이어서 이게 또각또각 알파의 이익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감자탕집 이름은 광동 감자탕 정도 이게 이윤이 난다라고 소문이 되면 500억 가진 사람은 전용기 나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감자탕집을 또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인간의 감자탕, 뭐 김간의 감자탕, 동사 감자탕 등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감자탕집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상식입니다. 늘어나게 되면 뭐가 떨어져요? 알파가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윤이 압박을 받으면 전용군 사장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대책을 세워야지. 왜? 이 판을 벌인 이유가 순전히 알파 때문에 한 건데 저 알파가 위기에 오면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세워보세요. 순전 사장을 안 해봤어. 생각도 안 해. 비용을 주게. 그러니까 이게 산수이기 때문에 비용을 주는 거예요. 일단 200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녁 9시 감자탕집 영업이 끝나면 사람들이 부르죠.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무슨 어쩌고저쩌고 한참 치아를 하고 별로는 거예요. 주방에 김씨하고 홀에 이씨는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방에 김씨와 홀에 이씨는 나오지 마라. 회사가 어려우니까 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정되고 구조조정 이런 표현을 쓰죠. 회사가 어려울 때 나오지 말아라고 하는 거. 이건 법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법은 정확하게 정예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법령 조항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돼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뭐예요? 알파가 떨어질 때입니다. 이윤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자본이 주인인 세상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전혀 범법이거나 불법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밀려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2,626명이 한꺼번에 해고됩니다. 이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집에 가지 않습니다. 우편물을 안 받으려고. 우편물을 안 받는다고 해고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절한 심정으로 우편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집에 안 가죠. 집에 안 가면 해고를 뭘로 통보해요? 뭘로? 문자. 사람의 목숨을 문자로 통보하는 세계가 된 거죠. 그러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고됐으면 이분 잘 찾아야지. 그렇게 해서 해고되면 어떻게 해요? 서울대병원을 찾아가요? 아니면 그냥 알았어요? 하고 말아요.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로 쳐들어가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죠. 30년 기름밥을 먹은 내가 나는 절대 이 공장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 난 도저히 여기서 내 목숨을 지키더라도 물러설 수 없다라고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 투쟁은 무슨 투쟁이에요? 무슨 투쟁이에요?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정리력에 대해서 저항했기 때문에 불법이고 공장 점거가 되는 거죠. 근데 목숨을 걸고 여기서 밀려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공장 안에서 우리 목숨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공권력이 투입되고 헬리콥터에 컨테이너에 이 특수 진압 경찰들이
세워가지고 헬리콥터를 옥상에 내려. 그러면 컨테이너 문이 확 열리면서 이 특수경찰들, 공권력을 진압하는 경찰들이 동공을 들고 뛰어들면서 마치 무슨 전투장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때려잡게 되죠.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일입니다.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은 결국 30명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중에 26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죽음이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게 자본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약자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우리 사회가 이런 구조 속으로 가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방공감자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이란의 감자탕이나 중간의 감자탕은 어떤 문제에 도착하냐면 경쟁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사회에서 구조조정과 정리해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사는 이윤 때문에 이윤이 압박을 받으면 언제든지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의 세상인 겁니다. 그걸 우리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한 바퀴 쭉 돌아오면 다들 구조조정을 하면 이 사회에 노동자의 구조조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실업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는 것은 이게 한 바퀴 쭉 돌아오면 강동감자탕의 조건, 전현무 사장의 조건은 어떻게 돼요? 다시 원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또 대책을 있어요. 어떤 대책이 있어요? 또 구조조정. 또 구조조정이 어려운데 또 구조조정을 하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사람들을 불러서 그래도 사람을 해고해야겠다 하고 A4용지에다가 전현무 사장이 이쁘게 글씨를 써서 다음날 아침 유리창에다 붙여요. 뭐라고 썼어요? 네? 직장 폐쇄요? 뭐라고 쓰신 거예요? 원가 절감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데 비정규직, 알바구함, 비정규직. 저희 비정규직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 비정규직은 어때요? 같은 돈으로 2명을 쓸 수 있어요. 대략 55%의 평균 임금입니다. 기준으로 보면. 따지고 보면 한 사람이 같은 돈으로 2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그렇게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쓰기 시작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해야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저 감자탕집 주인 중에 하나라면 나도 비정규직에 쓸 것 같아. 손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무척 나쁜 사람 아니면 굉장히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왜? 그것은 인간의 개인의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몇 년 전에 서울의 유통업체인 여기 거기 노조 사무국장인데 여기와 계십니다만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 중에 하나에 비정규직 싸움이 붙었습니다. 어디죠? 이랜드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웠어요. 2007년이었는데요. 근데 그 회사의 회장이 누구냐면 그의 장롱과 하여튼 그래서 아주 독실한 그래서 11조가 감사원금을 1년에 10수억씩 대회되는 그래서 해고당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아웃소싱하고 이런 과정에서 열심히 싸우면서 노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닌 놈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놈들이 왜 저래? 이랬는데요. 도대체 이 사회 구조에서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손든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죠?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 부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고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 비정규직은 1000만을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서고 있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톨게이트 집회에 가지만 실제 제가 물어보니까 나도 비정규직 쓸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는 이 딜레마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로 비롯된 거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치워주세요. 제가 얘기했던 걸 잠깐 화면으로 보세요. 이제 흔히 우리는 위해서 나중에 유식한 말이에요. 생산수단, 이윤, 잉여 같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우리도 혹시 이런 걸 불변자본이라고 하고 노동을 가변자본, 아니면 잉여 가치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정리해과 구조조정 이런 장면들이 있죠. 저 장면은 보통 공장 근처에 사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 아파트들이 있어서 저렇게 보면 이 사진은 이제 다 정리해고 결사관들이 집 아파트에 걸어놓는 거죠. 사원 아파트. 이 철 모르는 아이들은 지금 몇 살이 됐을지 모르지만 철 모르는 아이들의 사진과 정리해고 결사 반대라고 하는 저것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나온 말이 해보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우리가 처음 이 구호를 접했을 때 무슨 해보는 살인이다 너무 살벌한 구호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쌍문자들 노동자들이 26명이 자살하는 것을 보면 실제 해고가 살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이게 학교 비정규직을 예를 들면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정규직 담임 교사를 빼놓으면 전부 비정규직입니다. 이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얼마나 한국 사회에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있는가, 비정규직 비율이 이렇게 되고 있고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정규직 대비 임금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장시간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사회는 왜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요. 혹시 직장을 안 다니셔도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근로시간, 노동시간이 주 몇 시간이죠? 법으로 몇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52시간 법으로 4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그 주 법정 40시간 외에 추가로 노동을 시켜도 가능한 시간이 몇 시간이죠? 12시간. 그래서 합쳐서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쉬운 2시간,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안 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법이에요. 법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예를 들면 100시간의 분량이 있습니다. 100시간의 분량이 있을 때 거기만큼 인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할 때 그 100시간을 정규 8시간에 딱 맞는 사람들로 채용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적게 채용하고 시간의 근로를 시켜서 시간의 노동을 시키게 됐습니다. 어떤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유리하죠? 있는 노동자에게 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그걸 충분히 맞춰서 사람을 뽑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이익이죠? 어떤 게 이익이죠? 시간을 주는 게 낫죠. 왜? 직원이 많으면 뭘 해줘야 돼? 퇴직금 줘야 돼. 사대보험을 줘야 돼. 비용 작업금 만들어줘야 돼. 각종 근로조건과 복지를 해야 되니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노동을 계속 시키는 거죠. 시간의 노동을 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간의 노동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 법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노동시간은 단축되는데 일주일에 12시간밖에 못하니까 돈이 주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이 생각해봤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방법을 생각하다가 노동부한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좀 더 일을 시킬 수 있는데 뭐 방법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동부가 얘기했어요.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해결에 나온 방식이 뭐예요? 토요일과 일요일.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에 8시간 합치면 16시간인데요. 이 16시간은 주 40시간 할 때 그 주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떻게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정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68시간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부의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이게 법도 아니고 해석이에요. 해석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의 16시간은 주 52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더 시켜도 된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니까 시간의 수당이 시간의 근로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도 주 40시간입니다.
법정 근로 시간이 일본보다 2달을 더 길어요. 독일보다 4달을 더 길어요. 연간 노동시간. 그래서 세계 최정의 노동시간이 이래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인정했잖아요.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보다는 시간의 근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자본에게 이익이죠. 그래서 일자리를 나누거나 예를 들면 고용을 확보하기보다는 이윤이라고 하는 이 알파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시간 노동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자리가 줄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장시간 노동으로 가는 구조에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들이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구조에서 등장한 게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얘기합니다. 청년 실업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청년들이 급기야 데모를 해요. 좋은 일자리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형님들, 삼촌들 좋은 일자리 걱정 말고 조금만 나눠주세요. 이렇게 데모를 하게 돼요. 이거 어딘지 아세요? 이 데모하는 데가? 데모하는데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정도. 몰라요? 민주노총. 정말. 민주노총 앞에 가서 민주노총이 나쁜 놈들아 청년들, 삼촌들 일자리 나눠주세요.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안 나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뭐죠?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 모습을 세대의 문제로 하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정권, 권력. 이게 박근혜 때예요. 그러면서 박근혜 때 들고 나왔던 게 뭐예요? 임금 피크제를 들고 나오면서 나이 든 사람들 나가라. 그래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긴다. 청년들은 왜 안 나가냐? 너네 때문에 우리가 실업이 생긴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세대 갈등을 만들어낸 구조고. 그리고 민주노총 앞에 와서 일자리 내놓으라고 데모하는 어찌 보면 청년들의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지만 이 구조 내에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모순이 드러낸 문제를 교묘하게 500가지 사람들과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세대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임금체계에 했던 선과 연봉제 이런 것들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국정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오늘 얘기를 조금씩 정리를 해 들어갈게요. 이 200을 줄인다라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알파를 확보해가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시간 금방 가죠. 지금 몇 시예요? 50분이요. 9시 10분 전. 벌써 50분이 난 거예요. 강의 너무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래 50분 하고 끝낼까 했는데 다음 시간의 내용이 조금 많을 수도 있어서 10분만 하고 그럼 되죠? 네. 결국 이 알파라고 하는 문제는 이윤이라고 하는 문제는 산수의 근거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200이 아니라 300을 줄여도 되는 거예요. 300을 줄여도. 300이면 감자탕에 들어가는 공장, 기계 이런 거잖아요. 300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하나만 얘기하면 300을 줄이는 방법에 감자탕집에 감자탕에 뭐가 들어가요? 감자가 들어가요. 원래 이 감자라는 게 돼지 분뼈가 그렇다면서요? 원래.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채소로 얘기를 그냥 감자라고 할 때 감자탕을 칠 때 이 감자가 들어간다라고 치면 이 마을, 이 사회, 이 나라는 감자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감자탕집이 이렇게 늘어나고 경쟁이 심해지고 감자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감자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감자값을 싸게 해도 이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00을 줄이면 되는 거니까. 아까는 200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300을 줄여보자는 거죠. 감자값을 줄여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감자값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이 동네, 이 나라에서는 감자값이 불가능해. 이제 이미 경쟁이 시작된 감자 자본주의가 너무나 왕성하기 때문에 불가능.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웃 마을로 가는 거죠. 이웃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웃 나라에는 감자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감자밭이 지천에 널려있는데도 감자탕집이라고 하는 감자 자본주의가 생성되지 않은 마을이 않은 나라야. 이런 나라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 마르크스 진짜 이렇게 생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르크스 그 사람 이런 얘기를 하죠. 일찍이 무려 1848년에 몇 년 전이에요? 170년 전.
맞죠? 170년 전 맞죠? 거의 200년 전에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생산품의 판로를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욕구가 자본가들을 전 세계로 내몬다. 그들은 도처의 분지를 풀어야 하고 도처에 정착해야 하며 도처의 반대를 형성해야 한다. 자본가는 세계 시장을 착취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생산과 소비를 더욱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체계로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이 나라에 와서 감자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감자를 이렇게 가져가기 시작하는데 감자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옆에도 있어요. 이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와서 이 큰 감자밭을 놓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투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감자밭을 놓고 서로 다투다가 한 나라가 돌아가서 500과 항상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권력, 정부에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보세요. 내가 이 감자밭을 발견했는데 이쪽 나라에서 애들이 계속 시비 거니까 그걸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뭘 데리고 가요? 뭘 데리고 가요? 군대를. 그렇게 해서 이 감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감자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를 곳곳에 다니면서 침략을 시작합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제국주의 하면 미제 막 이런 게 생각나서 굉장히 엄청난 용어처럼 생각하는데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형태. 바로 이런 형태. 그래서 세계 시장을 확대해가고 그걸 총각화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해가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 구조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그것에 희생양이었죠. 우리나라를 놓고 어디랑 붙었어요? 어느 제국주의가 붙었어요? 일본과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붙어서 1905년 노일 전쟁 끝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게 됐죠. 그래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1910년에 한일 병탄까지 쭉 이어지면서 결국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그렇게 만들어서 감자를 싸게 사와가지고 자기네 나라들의 이제 이 자본의 성장, 자본주의의 발전 이런 것들을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진 감자의 판로가 여기도 제한이 있으니까 어디다 팔아요? 여기다 팔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원료의 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의 수출로 만들어요. 이게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볼까요? 제국주의와 전쟁. 결국 자본주의는 이유 때문에 뭘 만들어냈어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거나 이 본질을 잘 이해 못할 때도 있는데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전쟁을 불사하는 체제입니다. 이 장면은 혹시 상상해 보세요. 보신 그림인데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흰색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라예보를 울린 한 발의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입니다. 사라예보를 울린 한 발의 충성 누가 누구를 쏜 거예요? 김정은 누가 누구를 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쐈죠? 세르비아 개신년이 오스트리아와 황제를 쐈습니다. 오, 대박인데? 네. 잠깐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라고 하는 상상을 그 발칸반도라고 하는 반도가 있어요. 원래 이 발칸반도가 우리 너무나 멀리 있는 나라라서 이게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르는데 꽃보다 누군가 꽃보다 언니 때문에 발칸반도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 꽃보다 언니가 막 관광하고 다닌 나라 이름이 뭐예요? 크로아티아가 있는 데가 발칸반도예요. 원래 이 지역은 많은 나라들이 섞여서 살았어요. 한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나라가 모두 통합돼서 뭐라고 불렸죠? 유고슬라비아. 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나라에 이러저러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때 여기 최대 강국은 오스트리아였어요. 지금 오스트리아가 작은 나라지만 이때는 유럽 대륙에서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헝가리까지 먹어버리면서 원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나라가 발칸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영역을 넓혀가는데 이 지역에 있는 슬라브 대통령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내려오면서 이렇게 여기를 장악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세르비아의 청년,
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를 저격하게 됩니다. 부인도 같이 죽죠.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세르비아의 애국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죽였으면 그러면 둘이 싸우면 되지. 우리는 늘 세계사를 배울 때 사나이고를 올리는 한 발의 충성이 세계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배우긴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들 둘이 싸우면 되는 건데 저게 왜 세계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인지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발칸반도가 중요했던 것은 옛날에는 무역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디를 장악해야 돼요? 세계로 진출하려면 바다를. 반도 입장에서는 이 제해권, 바다를 지배하는 이 제압하는 이 권리, 제해권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발칸반도에서는 이 각각의 항구를 놓고 어떻게 이 바다를 장악할 것이냐가 늘 분쟁의 씨앗이었던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제국은 어쨌든 이걸 장악함으로써 이 바다를 장악하겠다고 내려오고 있었던 거고 이것에 기초를 주목하고 있었던 많은 열강들도 있었어요. 이때 세르비아하고 이렇게 전쟁에 붙으니까 여기서 세르비아가 패하면 어떻게 돼요? 발칸을 다 내주게 될 거다. 그러면 쟤네만 300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하게 될 거다라고 보면서 세르비아를 같은 슬라브 민족이니까 우리가 너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문제를 앞세우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여기 붙게 되죠.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되니까 오스트리아에게 독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 이때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각각 감자값을 싸게 살려고 각각 일이 충돌이 있던 시기에 이 전쟁 이게 정확하게 붙으면서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가 전쟁의 구조로 들어간 거죠. 제가 이걸 설명한 이유는 뭐예요?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현대에 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장면은 뭐예요? 이 장면. 이라크. 우리가 사담 후세인을 얘기할 때 아베축이라고 얘기하고 또 대량 살생 문제였기 때문에 미국이 침략했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미국이 실제로 이라크를 침략한 이유는 뭐 때문에? 석유 때문에. 석유는 어디 들어가요? 300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 일정하게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자본의 이윤 문제를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미래사가들이 얘기하는데 이러다가 진짜 어쩌면 큰 강대국 둘이 전쟁에 붙을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미국과 전화 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얘기지만 원래 19세기 초에도 19세기 말에도 처음엔 그런 전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력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제국주의와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 자본주의는 이렇게 전쟁을 불러오기도 하다는 거죠. 아주 야만적인 거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일제 36년간 지배를 하고 그 구조가 한국 사회의 올곧은 성장이나 한국 체제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공세하고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구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현대에 오면 맨날 전쟁으로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수틀리면 바로 전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감자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전쟁을 붙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무역을 좀 자유롭게 하자. 이 관세를 철폐하고 좀 자유롭게 무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시작하죠. 그래서 WTO 같은 걸 하고 WTO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국가들이 다 모여서 투자, 무역 이런 것들에 대한 협정을 맺어서 어쨌든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윤을 최대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노동에게 피해를 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완전히 쌀을 개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농촌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망하게 그러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럼 좋지 쌀값 싸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쌀값이 싸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완전히 수입 개방과 완전한 자유화가 돼서 미국 쌀이 우리를 점령하면 농촌은 파괴되죠.
그럼 거기 있는 350만에서 400만이 되는 인구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도시로. 도시로 와서 뭘 찾아야 돼? 문제. 200만. 사회적인 문제와 실업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단순히 이게 비용이나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세계화라고 하는 것들이 민중의 삶에 위협을 가하고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모를 하게 돼요.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규칙들을 정하려고 회의를 해요. 그러면 노동자들, 농민들이 가서 이건 안 되라고 대모를 하죠. 이 장면. 여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양여규. 제가 2005년에 홍콩 WTO 반대 투쟁의 투쟁 단장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속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노동운동하면서 2번 구속이 됐는데 한 번은 국내에서 구속되고 한 번은 홍콩에서 구속이 됐었는데요. 이때 제가 투쟁 단장으로 갑니다. 투쟁 단장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이거 관련된 에피소드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감옥을 가려면 홍콩 감옥에 가지 마. 국내 감옥의 시설이 훨씬 좋다고요. 최근에 제가 홍콩 사태를 보면서 남다른 느낌이 드는 거죠. 이때만 해도 홍콩에 데모라는 게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왜? 이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식민지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경찰. 우리는 경찰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수사.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 애들 어렸을 때 호랑이 온다고 안 하고 누가 와? 순사가. 그것은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게 식민지 시대에 순사가 갖고 있었던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이들한테 순사 온다라고 했습니다. 식민지는 보통 경찰국가, 경찰로 지배를 하고 무력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홍콩이 경찰의 권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갔을 때 2005년이고 홍콩이 중국에 들어간 게 1995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나라에서 감히 경찰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행진을 하더라도 경찰이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해야 가는 거고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건 줄 아는 것이 그걸 넘는다는 생각을 못한 거는 나는데 이걸 우린 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경찰을 개무시하잖아요. 개무시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너무 놀랐던 거예요, 홍콩 사람. 홍콩 사람들이 진짜 너무 놀랐어. 어떻게 경찰을 저렇게 우습게 할 수 있나라고 하는 문화적 충돌도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나중에 술자리에서 혹시 제 앞에 앉으시면 어쨌든 이렇게 밖에서는 데모를 하고 안에서는 합의가 안 돼요. WTO를 하고 왜? 170개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200개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프라이드 이상하고 끌고 갈 것 같아요. 도. 크게 말씀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밖에서는 데모를 하고 안에서는 합의가 안 되는 구조죠. 그래서 온갖 세계화에 대한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니까 방법을 바꾸는 거기는 차가워요.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죠? 한꺼번에 모여서 하지 말고 두 나라가 따로따로 하고 두 나라씩 차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세계의 시장이 하나가 될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양자가. 그렇게 해서 작전을 바꾸면서 이렇게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시장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촘촘하고 긴밀하게 이윤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다니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세상을 꼬지 마라. 여기서 인간과 진보를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본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함의 FTA 싸움도 하고 이런 문제.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노동위원회를 포함한 문제, 그 다음에 제국주의 문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넘어서서 자본주의의 보다 더 깊은 속사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 구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 법과 정치, 철학, 사상,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돈이 중심이 된 세상의 토대로부터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법이나 정치나 철학이나 사상이 또는 선거제도가 혹은 정치 권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토대라고 하는 돈으로 제가 검찰 개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부 구조를 개혁한다고 해서 개혁이 뭐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개혁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이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근본적인 토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변화는 쉬운 일은 아닌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진보정치, 진보정당은 이런 구조 속에서 늘 토대의 문제에 고민하고 토대의 문제를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진보정치는 과연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할 건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때 국가는 왜 자본과 노동 사이에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까? 이렇게 자본과 노동이 대립한다면 국가가 좀 책임있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또는 자본주의 체계에서 경제라는 건 뭘까? 뭐 경제 성장, 1인당 국민소득 이런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진행할 텐데요. 그뿐만 아니고 다음 시간에 주로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고 세계화와 WTO까지 했는데 환경과 생태 문제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또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건지 또 뭐 여기 이제 서울대병원 식구들도 와 있습니다만 의료 등을 포함한 공공복지 또는 뭐 의료보험제도 이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현대자본주의는 금융자본주의고 또 4차 산업혁명과 노동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자본이 이 현재 세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 조금 넘겼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